네, 주식시마론 오늘의 주제 뭘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플레이션 시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녀 교육계에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다면 경제 쪽에는 이분이 계시죠. 신한은행의 WM그룹 오건영 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부장님, 와, 진짜 글로만 뵙다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영상으로 또 많이 뵙고 실물로는 처음 봬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마토 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벌써 책을 5권 내셨더라고요. 4권입니다. 네, 네. 공저까지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출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에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물가 수준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뭐 미국 물가가 중요하니까요. 네네. 하반기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낮춰지는 걸까요? 네,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어제 새벽에 배럴당 한 92, 93불 이 정도 레벨을 기록을 해요. 이 숫자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전쟁 직전의 국제 유가 레벨이 배럴당 90불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전쟁 이슈가 아직 가시질 않았는데 여전히 국제 유가가 그렇게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그 레벨로 돌아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급 사이드에서의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럼 뭐 때문에 내려왔을까? 수요 사이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의 수요 둔화 때문에 국제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물가를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경기 둔화, 그다음에 소비의 둔화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소비의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다. 유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유동성 파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사실 오건영 부부장님 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일본의 추이를 봤을 때 충분히 더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거든요. 이 유동성 파티가 2008 금융위기에 한참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 한 번 일어나면서 시중의 유동성이 크게 퍼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예상 가능했던 거 아닐까요? 네, 일단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연준을 제가 뭐 굳이 변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연준이 그러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니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퍼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은 돈을 붓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강행했던 이유가 사람의 행동이라는 게 어떤 결정이라는 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08년도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08년도 10월 달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탈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트러블드 애셋 리커버리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당시 전 세계 금융기관이 녹아내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7천억 달러를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부실한 금융기관한테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주느냐 이 비판이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돈을 퍼주게 되면은 이건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워런 버핏도 그때 그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럼 그때 7천억 달러잖아요. 그 숫자를 한번 이제 조로 환산을 해보면 0.7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0.7조 달러를 썼는데 지금 얼마 썼냐면 5조 달러를 썼거든요. 그럼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그때로 돌아봅니다. 08년도에 그러면 7천억 달러를 쓸 때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 1조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를 또 별도로 진행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08년도 10월 이후 금융위기 이후에 몇 차례 양적 완화와 같은 부양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질 않았거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훨씬 더 많았었던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도에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정말 많은 부양책을 썼거든요.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2년도, 13년도부터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가지고 물가가 연 2%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무제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질 않았던 거죠. 그러면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웬만큼 돈을 풀어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코로나 때 딱 터졌습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거대한 디플레이션,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돈을 퍼넣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잖아.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 봤을 때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유동성을 주입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렇게 많은 유동성을 퍼부었는데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네. 연준은 뭐 이 물가의 수수께끼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에 도입을 했거든요. 네. 즉 이것은 어쨌든 디플레이션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또 유례없는 이 위기에 따라서 정말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동성이 나왔고 이게 결국에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네. 뭐 유동성 때문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공급 사이드의 이슈도 있었고 또 보복 수요라는 수요 사이드의 네.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성장률과 물가라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성장과 물가라는 걸 놓고서 사실 너무 많이 분해하는 건 그렇고요. 네. 성장을 두 가지 정도로만 분해를 하면 고성장과 저성장이 나타날 겁니다. 물가도 두 가지 정도로만 분해를 하면 고물가와 저물가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걸 딱 놓고 봤을 때 네 개의 국면이 가능합니다.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 저성장 저물가, 네 개의 국면이 나타나죠. 그럼 이 중에 우리는 어디 있을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요. 성장세는 과거보다 조금 둔화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후반 정도는 나타내고 있거든요. 실질 GDP로 봤을 때. 그러면 2%대 후반대가 사실 저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숫자예요. 고성장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작년보다 추세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래서 성장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약화되는 케이스, 그 케이스 정도로 볼 수 있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중성장 혹은 중저, 약간 저성장 쪽에 가까운 성장, 그 다음에 물가는 고물가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나라의 경제 위치, 이 중저성장과 고물가의 위치다.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에 유리한 위치일까요? 불리한 위치일까요? 일단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탄탄한 경제 성장, 수요의 성장에 기반한 게 아니라 이게 공급 사이드의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세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고질병처럼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슈라면 이거는 자산시장에 그렇게 우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가가 너무 빠르게 뛰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를 얘기하게 되죠. 원가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금리를 끌어올리면 첫 번째는 이자 비용 지출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개인들의 소비 주체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출의 감소를 일어나게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있고 이 손익을 통해서 배당을 얼마나 해주느냐가 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도 줄어들고 경기 둔화 때문에 그 다음에 원가 상승 때문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손익이 줄어듭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주식이라든지 자산을 투자하는 주체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죠. 큰 금액인 경우엔 기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나.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릴 때 차입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투자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덜 사게 되겠죠. 투자는 내가 산 걸 뒤에서 누군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미 사놨는데 뒤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살려는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자산시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자산시장의 우호적인 케이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환경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는 네. 말씀이세요. 진짜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선무고요. 일단 네. 물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네. 너무 낮아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선까지, 네. 연준이 원하는 선까지 유지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75bp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2차례 했던 연준, 이제 어떤 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75bp를 이번에 인상을 하면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준이 이걸 이 정도 레벨의 중립금리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중립금리라는 건 물가가 올라가지도 이 정도 금리가 되면 물가가 과열돼서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차갑게 식어서 내려가지도 않는 아름다운 수준의 금리죠. 그러니까 이론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파랑새는 있다 같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정도 레벨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래도 경험치가 있는데 네, 그렇죠. 2019년 네, 그렇죠. 당시에 중립금리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인데 2018년도 12월 달에 마지막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2.25에서 2.5%까지 금리를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레벨까지 빠르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중립금리까지는 빠르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군대 같은 걸로 치면 군대 작전으로 보면은 이게 그 트럭에 군사들을 태우고 병사들을 태우고 쭉 가죠. 그러다 이제 접촉 지역이 오면 트럭에서 하차한 다음에 쫙 내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걷는 걸 보면 되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천천히 걷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차라고 하는 접촉 지역에 왔다는 게 이미 중립금리 존에 들어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준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75bp씩 팍팍팍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트럭으로 마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2019년 초반 당시에는 물가가 지금과 같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가를 감안해야 이 중립금리 설정이 그렇죠.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저도 정말 뭐 계속해서 기사도 보고 이런 옹근영 부부장님 글 같은 거나 네. 유튜브 영상 쭉 보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과연 연준이 어디까지 올려야 물가가 잡힐까? 네. 혹시나 두 자릿수까지 금리가 갈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부채가 해봤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가 네. 서머스라는 사람, 예전에 재무장관이었고 작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옐런 재무장관하고 첨예한 대립을 했었던 사람이죠. 예. 그 서머스가 다시 한번 요번에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근처에 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비판을 해요.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로 했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2.25에서 2.5는 2018년도 당시에 당신들이 연준이 중립금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했던 포인트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려야 중립금리라고 이미 했던 포인트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그때 물가가 2.3, 2.4%였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 9.1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그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접촉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중하게 간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 가게 되면은 연준이 과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의지가 제대로 있냐? 이런 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비판을 한 거죠. 저는 이제 그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머스의 말에 따르면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자릿수 때까지 가려면 지금의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럼 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만약에 미국 금리가 두 자릿수면 다른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좀 뒤흔들리게 되고요. 이거는 확실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금리 인상 레벨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현재보다 조금 더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그 논리,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도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실물 경제의 침체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에 좌측으로 떨어지면은 인플레이션이고 우측으로 떨어지면 디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걸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성장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성장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만약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단행했을 땐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지만 성장도 주저앉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연준이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강한 금리 인상, 과한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성장까지 둔화가 되는 그런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연준도 이제 코멘트를 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이제 7월달 FOMC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유효하다고 보냐라고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다만 굉장히 좁은 루트가 있을 뿐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더 좁아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물가가 이 정도 높은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근데 대신에 지금 다른 때보다 좀 양호한 거는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저축이 쟁여놓은 저축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일정 수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바로 실물 경제가 과거처럼 경기 침체로 빠지기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악재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공급 사이드 이슈입니다. 사실 예측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시면 물가가 안정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러시아 쪽에서 독일 쪽에 공급하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줄이겠다 내지는 중단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국제유가가 한번 탁 튀어올랐었던 그런 경험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금리 존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레벨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0.25, 0.25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는 이제 9월 달은 0.5 이제 50bp인지 75bp인지 봐야 되겠지만 네. 11, 12월 달에는 25bp씩 인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점인지를 찾아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관적인 입장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게 너무 과도한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수준에서는 그래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그냥 경기 둔화 정도로 그치거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 수준에서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침체나 불황은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네네네.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뭐 미국의 경제 네. 상태가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네네. 현재로서는 좀 체력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네, 봐야겠네요. 그렇죠. 과거하고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 저축이라든지 고용이 탄탄하다. 네.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유럽의 실업률도 네. 6.6%가 예, 나왔는데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라면서요? 예, 거의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염병 전쟁 같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뭐 유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2020년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더 나을까요? 디플레이션이 더 나을까요? 일단 인플레이션하고 디플레이션하고 둘 다 안 좋은 건 맞고요. 이제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중앙은행에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로 비교를 하면은 이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이제 키가 크지 않습니까?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몸무게도 조금씩 늘어나는 거겠죠. 가장 안 좋은 건 키는 안 크는데 몸무게가 마구 불어나는 것들 이런 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중앙은행에서는 연 2% 정도의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적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이다, 냉탕, 온탕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는 2% 중심에 나타나는 그런 마일드한 인플레이션, 온탕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중앙은행이 고민하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걱정하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반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적정 수준의 물가 상승도 있는 그렇습니다. 마일드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런 수준의 물가 상승을 연준은 원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8월에는 FOMC는 없습니다만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경제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관전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 잭슨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2020년도 잭슨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갖다가 도입하는 걸 알렸고요. 그러니까 잭슨홀이 사실 FOMC가 9월 이제 23일 정도 있거든요. 잭슨홀에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고 9월 23일 날 그걸 갖다 이제 실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2020년도 잭슨홀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었고요. 지난해 잭슨홀에서는 연내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1월부터 테이퍼링이 실제 시작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중립금리 레벨 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건 좀 줄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은근히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있냐면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해 줄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연준은 지금까지는 내년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과의 어떤 기대와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 잭슨홀에서는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메시지를 넌지시나라마 전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은행에 계시는 분이라 주식시장 질문 드리긴 좀 그런데 다시 주식시장이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 확인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점을 좀 확인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제 제가 주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첫 번째는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 중에는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나니까 네. 여기에 대한 그 과도한 비관론이 이제 되돌려지는 과정이 1번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 드릴 게 좀 없을 것 같은데 두 번째는요. 어떤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라는 표현을 이번 FOMC 때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은근히 어디까지 기대를 하냐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는 그럼 금리를 인하해 주나요? 라고 굉장히 좀 김칫국을 마시는 것처럼 조금 더 빨리 달려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그 정도까지 달려가는 거는 오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시장에서는 아유 그래도 낮춰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죠. 이 기대와의 괴리가 어느 정도 좁아졌을 때는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좀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연준이 내년에 물가 추이를 보고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약에 지금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탄탄한 레벨을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은요. 9월 달에도 0.75% 인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연준의 비둘기파 인사들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굉장히 매파적인 코멘트들을 던졌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시장에서는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게 이제 조금씩 덜 올리고 그다음에 낮출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준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속도를 천천히 올리는 이유는 내년에 낮춰야 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올려가지고 성장을 박살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희석시키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밸류에이션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밸류에이션, 그 PER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바로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네. 그걸 주식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어쨌든 경제 성장을 침체로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가를 낮추는데 어쨌든 집중하겠다라고 연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또 물가가 안 잡히면 또 연준이 어떤 대응책을 펼까 이걸 더 주목해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해주고 계세요. 네.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면 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분산 투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되게 이제 뭐랄까요?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 그리고 또 이제 좀 따분한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다.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들렸는데 네. 요즘 와서 생각하는 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거시경제 매크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작년만 해도 거대한 이제 코로나 사태 직후에만 해도 거대한 디플레이션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성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었고 올해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때마다 그 각 환경에 유리한 자산들이 되게 빠르게 그 움직임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성장주가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가치주가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채권이 달려가다가 어떤 때는 다 무너지면서 원자재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그럼 원자재 해야겠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투자는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과연 이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사실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투자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투자의 컬러가 마켓의 환경 컬러가 되게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럼 무언가 하나로 수렴한다는 걸 결론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자산들을 좀 넓게 펼쳐놨다가 어느 한쪽으로 시나리오가 수렴될 것 같다, 환경이 그렇게 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 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다이내믹한 분산 투자 전략들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돈이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네네. 2020년 3월에 팬데믹 때 주식 계좌가 녹아내렸거든요. 네네. 그때 돈을 투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뻔히 녹아내리는 게 보이는데 네네. 그걸 사는 게 참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뭐 주식 계좌가 녹아내린 이후에 사실은 유동성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수능으로 본다면 물수능이 그렇죠. 나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계좌보다도 뭐 계좌도 많이 또 녹아내리신 분도 많으시지만 실제로 우리 이 주머니가 진짜 가벼워진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지금 이 시기는 정말 어떤 투자의 문제풀이를 좀 어렵게
네. 아주 신중한 그런 판단과 고민한 끝에 잘 분산을 해두는 것이 좀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대 자산을 다 잘 편입을 해야 될까요? 달러, 주식, 네. 채권, 부동산, 원자재. 네네. 이걸 다 고르게 편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분산 투자라는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종목 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텐데요. 특정 종목에 쏠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섹터라든지 다양한 스타일, 성장주 가치주와 같은 다양한 스타일로 깔아가는 것들이 첫 번째는 종목 분산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주식 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나눠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주식시장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주식에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이럴 때는 자산들을 나눠놓는 게 좋습니다. 주식과 채권과 그리고 원자재를 나눠놓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는 원자재가 견뎌주고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채권이 견뎌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종목 분산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산의 분산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전에도 힌트를 간단히 주셨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원화 베이스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원화 베이스의 투자를 넘어가지고 달러와 같은 외화를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달러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하락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연초에는 달러당 1220원?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이 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산들 다 흔들릴 때 달러 가치가 올라오면서 포트폴리오의 밑을 받쳐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달러와 같은 통화 분산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종목, 자산, 통화의 분산을 여러 시점에 나눠서 들어가는 이른바 적립식 시점 분산의 투자. 이 네 가지 분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신중한 분산 투자 컨셉을 어느 정도는 좀 달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인플레이션 시대의 적절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객관식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빠진 자산이 있어서요. 부동산 대 가상자산. 어떤 쪽을 편입하시겠어요? 저는 가상자산을 깔고 앉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꼭 필요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부동산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시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요.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변수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바뀌지 않는다라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물가가 고점을 좀 형성하고 완만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은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해서 연준이 원하는 대로 이 완만한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또 경제 성장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구도가 시장에 펼쳐진다면 또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준의 강력한 긴축 그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적립식 투자의 분산 투자를 권해주셨어요. 종목 분산, 자산 분산, 통화 분산, 예,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경제공부 멘토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오건영 부부장님 설명 들으면 너무 이해가 잘 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신한은행 WM그룹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